네, 먼저 김민호 씨가 작성한 공정증서가 뭔지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공증이라고는 이제 많이 들어봤는데 최지원 변호사님, 이게 차용증이랑 비슷한 건가요? 네, 공정증서 이제 말만 들어도 조금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우리가 흔히 이제 돈을 빌리면서 종이에 간단하게 이제 적는 거를 이제 차용증이라고 본다면 그 차용증에는 뭐 언제까지 돈을 갚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이 차용증을 법원에서 쓰려면 돈을 빌려 주었다는 증거로는 쓸 수 있지만 이 자체로 바로 강제 집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정증서라는 건 그냥 차용증처럼 개인 간에 이제 작성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인정한 공증인이라는 전문가가 당사자 앞에서 직접 듣고 확인하고 그리고 기록하는 문서거든요. 예. 한마디로 국가가 직접 보증해주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정증서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공정증서가 갖는 법적 효력이 정말 상당하네요. 네, 조금 더 이제 깊게 설명을 드려보면요. 공정증서와 관련해서는 이제 민사집행법 제56조 그리고 공증인법 제56조 2에서 대체로 이제 강제 집행의 효력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공정증서의 가장 큰 법적 효력은 바로 이 강제 집행력이라는 건데요. 네. 공정증서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만약에 돈을 안 갚으면 별도 소송 없이 뭐 강제 집행을 당해도 좋습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제 이런 공정증서를 보통 이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라고도 부르는데요. 결국 일반적으로 공정증서를 쓰면 따로 재판을 걸지 않아도 채권자가 이 증서 하나로 법원에 가서 채무자의 뭐 은행 계좌를 압류하거나 심지어는 집이나 차도 이제 경매로 넘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김민호 씨 입장에서는 물론 그 이세리 씨하고 문자로 그런 내용의 어떤 대화를 나눈 건 잘못을 했는데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돈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5천만 원이면 결혼도 못 할 것 같아요. 예. 김민호 씨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김민호 씨가 민사적으로 청구 이의 소송이라는 절차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 이의 소송은 민사집행법 제44조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이미 확정되어서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뭐 공정증서나 뭐 지급명령 같은 법적 문서 효력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력 있는 집행 권한에 대한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소송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구 이의 소송. 네.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청구이의 소송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네. 법적으로 이미 강제 집행이 시작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 강제 집행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 강제 집행을 다퉈야겠다라고 할 때 이제 할 수 있는 소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표현을 이제 들어서 풀어보면 우리 법에서는 채권자가 이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확정된 판결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급명령 결정문이라든지 뭐 공정증서 같은 것이 있으면 강제 집행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채무자가 사실은 채권자한테 돈을 빌린 적이 없다든지 아니면 돈을 빌린 건 맞는데 최근에 벌써 갚았다든지 네. 아니면 또 이 사건처럼 강요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채무를 인정했던 상황이 있었다. 이렇다면 사실은 강제 집행을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건 뭐 상식적으로 봐도 안 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민사집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구이의 소송입니다. 다만 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려면 이제 강제 집행의 근거가 되는 그 채권이 실제로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소멸했다든지 하는 것들을 좀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네. 결국 국체적 증거에 따라서 입증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이 청구이의 소송에서는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증거에 따른 입증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이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지 사실 궁금합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 지금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김민호 씨가 모든 것들을 다 증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소송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겁니다. 이제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제 증거가 될 건데요. 그런데 이 증거를 누가 제출하고 입증을 해야 하냐? 이걸 두고 법에서는 증명 책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네. 우리 김민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강제 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사실상 이미 채권자인 이진욱 씨 쪽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공정증서 자체가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기본적으로 이 공정증서를 신뢰하고 별다른 이제 문제가 없다면
추가적인 입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김민호 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금 특별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이진욱 씨가 협박을 했고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쓴 거다. 네. 자신이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미 인정된 공정 증서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건 무효다, 뭐 강제로 작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바로 이제 김민호 씨 본인이 이 주장을 법원에서 인정받도록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걸 이제 법률적으로 표현을 하면 민사소송에서 이제 특별한 항변 사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그 주장의 증명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 부분을 이제 요즘 이제 부산에서 인기 있는 야구 경기에 좀 비유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공정 증서가 있다는 것, 야구 경기로 치면 이미 상대 팀이 먼저 몇 점을 따놓고 이제 경기를 시작하는 것과 같은 거고요. 예. 그래서 김민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더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인 홈런을 쳐서 역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확 와닿네요. 야구 좋아하시나 봐요? 네. 아 근데 강요나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공정증서 이게 효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효력이 과연 있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원칙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협박이나 강요로 작성된 문서는 민법상 당연히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데 쉽게 말해서 법에서는 자기가 진심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거나 압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한 약속은 이제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이걸 법률 용어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민법 제110조에서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박이 있었다고 인정이 되면 작성된 이제 공정증서 같은 문서는 법원에서 취소를 하거나 또 무효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강박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이게 공정 증서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러면 강박이 있었다는 거를 어떻게 증명을 하죠? 이제 실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을 어떻게 증명하냐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 될 건데요. 네. 첫째로는 가장 이제 효과적인 증거는 바로 협박이 이제 담겨 있는 구체적인 어떤 문자 메시지라든지 SNS 뭐 대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이제 보낸 문자 메시지에 이 돈 주지 않으면 가족들한테 당신 사생활 다 폭로할 거다. 또는 뭐 네가 돈 안 주면 네 결혼 파토난다. 네. 이런 명백한 협박 내용이 담겨 있는 문자가 있다면 이건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거고요. 예. 뭐 또 둘째로는 전화 통화를 했다면 뭐 녹음 파일이 있다면 그런 녹음 파일도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통화할 때 상대방이 협박적인 표현을 사용한 내용이 또 녹음이 돼 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건 역시 아주 설득력 있는 증거로 보고 있거든요. 네. 협박이 담긴 음성은 문자보다 사실은 훨씬 더 법정에서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문자 메시지 그리고 SNS 메신저 대화 내용 그리고 전화 통화 녹음 파일 또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네, 뭐 한 셋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이제 목격자나 뭐 증인이 있다면 그 증인의 증언을 들 수도 있겠습니다. 네. 협박하는 상황에 있었던 어떤 목격자가 있다면 그 목격자가 법정에서 증언해주면 이건 역시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목격자가 뭐 채권자 측하고 관계없는 뭐 제3자일수록 더 법원에서는 신뢰를 많이 할 거고요. 예. 뭐 하나 더 들자면 협박 당시 상황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CCTV나 뭐 어떤 다른 영상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쓸 수 있겠습니다. 공증사무소나 뭐 사건 발생할 때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에 협박을 뭐 당하는 것 같은 장면이 찍혀 있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있다면 이 역시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로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김민호 씨가 만약에 협박 이후에 그 협박 때문에 뭐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병원을 다녔다든지 하면 그 뭐 진료 기록이나 아니면 또 상담 기록 같은 것들도 간접적으로는 뭐 그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보충 증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그 상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진욱, 이세리 씨 그 남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요가 없었고, 그러니까 이세리 씨 그 여동생과 김민호 씨가 연인 사이고, 그리고 이게 이세리 씨가 친오빠한테 돈을 5천만 원 빌렸는데 그 돈을 빌릴 때 이 사장님 있죠, 그 네. 결혼을 김민호 앞둔 씨가. 김민호 씨가 연대 보증을 섰다. 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와 이게 참 소설 씁니다, 그죠? 네, 아마 자신들이 좀 불리해지니까 이제 연인들 간에 작성한 연대 보증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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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근에 근데 이런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거든요. 먼저 이제 법원에서는 연대보증이라는 책임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대보증이라는 건 사실은 남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말씀드린 그 지방법원 판결에서는 보증인의 보증 의사는 반드시 명확하고 엄격하게 확인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결문에 판시를 하면서 네. 보증인이 연대 보증을 한다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동의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없다. 네. 그리고 보증인의 의사도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그 연대 보증 계약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김민호 씨가 강박에 있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서 이게 지금 공정증서가 무효가 되면 이진욱 씨에게 준 그 일부 금액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살펴보면 협박이나 강박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작성된 공정증서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이거나 최소한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는 문서가 되는데요. 네. 법적으로 만약에 이제 무효가 된 계약을 근거로 해서 이미 상대방이 돈을 받아갔다 이렇게 본다면 이 돈은 법률상 부당이득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정당한 근거 없이 받은 돈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네. 따라서 김민호 씨 입장에서는 이미 지급한 돈을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요. 만약 상대방이 이 돈을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해서 강제적으로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진욱 씨가 김민호 씨를 이제 협박을 했지 않습니까?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네, 이 부분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겁을 주거나 또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정도의 말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이나 뭐 지인한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 네. 이런 식의 협박은 전형적인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협박죄에 해당이 된다면 여기 드라마상으로 봤을 때 이진욱 씨하고 이세리 씨가 김민호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한 것 같은 그런 조금 느낌이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동생인 이세리 씨한테 공범의 죄를 묻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제가 봐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법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제 공모 공동 정범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두 사람 이상이 서로 미리 의논하고 범죄를 같이 저질렀다 이렇게 보면 전부 다 공범으로 똑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법원에서는 사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범행 계획에 동의하고 공모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면 똑같은 공범으로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만약에 이세리 씨가 이제 오빠랑 처음에 좀 협의를 해가지고 일부러 김민호 씨한테 접근해가지고 협박을 하도록 또 유도를 했다든지 도움을 줬다든지 하면 이진욱 씨와 함께 이세리 씨도 협박죄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자, 강요에 의한 공정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 정리를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김민호 씨에게 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김민호 씨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좀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라는 건 억울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존재하기도 하니까요. 용기를 내서 청구 이의 소송을 제기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증거자료를 좀 꼼꼼히 준비를 하시고 전문가 도움을 꼭 좀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사건 통해서 좀 많이 느끼셨겠지만 어떤 법적 문서를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좀 신중하고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